그냥 뭐 우리나라 VT 시장 다 어플라이언스로 다 확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실제 시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어플라이언스라는 게요. 우리가 백업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할 수만 있으면 할 때마다 풀 백업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복구가 이제 그렇죠. 빨라질 거니까. 그래야지 RPO를 짧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네. 가상 환경을 최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VM 단위로 스냅샷 백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리적 환경에서는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컴퓨터라든지 그렇죠. 시스템들을 어떻게 백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리소스를 백업해 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통으로 백업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네네. 그동안 저 부장님 만나본 이래로 네. 가장 그래도 중립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럴까? 그래도 가장 고객 관점에서 그래도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제품 얘기 좀 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고소의 테크리뷰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저번 주에 만나뵀던 그 벨타스 코리아의 천대일 부장님 모시고요. 실제 이제 그 유즈 케이스, 각 분야별 유즈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백업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실제 사례 위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습니다. 자, 먼저요. 네. 이번 시간에 좀 먼저 이걸 좀 한번 뭐 백업 전문가시니까 올해도 하셨으니까 앞 세션에서 이제 아카이빙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백업, 아카이빙, DR, 소산, 그다음에 복구, 복원, 또 리트리브를 한글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딘가 좀 적어놓고 네네. 제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리스토어하고요. 리스토어하고 리커버리는 얼핏 영어 얼핏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영어로는 뭐 복구나 뭐 리스토어나 뭐라지 복원인가요?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리스토어는 미디어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 놓는 것까지가 리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리커버리는 그 이후의 후반부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어떤 그 서비스까지 서비스 관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라클 데이터를 복구를 한다 그러면 백업된 데이터를 오라클 그런 스토리지 쪽으로 갖다 놓는 것까지는 리스토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오라클 쪽으로 이식시켜주는 작업은 리커버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관점이구나. 백업하고 아카이빙은 뭐가 다른 겁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도 하시고 백업만 다 하면 다 돼요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관점이 다른 거죠? 백업과 아카이빙은? 아카이빙은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운영에 대한 아카이빙이 있고요. 백업에 대한 아카이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아카이빙 말 그대로 좀 더 속도가 느린, 성능이 느린 쪽의 데이터를 옮겨서 보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 관점에서는 사실 그 1차 스토리지는 굉장히 고가의 스토리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 요청에 바로바로 응답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IOPS가 제공되는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액세스하지 않는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들까지도 이 고성능 스토리지 보관하게 되면 스토리지 비용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데이터들은 골라서 저가형 스토리지를 옮겨놓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용자 요청을 하게 되면 저가형 스토리지에서 다시 원래 있던 데이 쪽으로 옮겨가서 서비스를 뭐 응답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컨셉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운영 관점의 아카이빙이에요. 백업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원본이 서로 각각의 위치에 다 있으니까. 백업 관점의 아카이빙 같은 경우에는 소산 백업, 소산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재해 상황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그럴 때 쓰는 게 소산의 백업에서의 아카이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에서의 아카이빙은 이제 그 장기 보관이라기보다는 그것들 잘 안 쓰는 것들 일단 어디다 놓고 그 가성비 좋게 그 대신 그것이 운영할 때 여러 가지 검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때 조회는 다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리트리브는 쉽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사본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본 데이터 들어가요. 백업은 사본 데이터를 장기 보관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하실 것들은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많은 필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만나실 텐데 요새 이제 비전형 데이터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비전형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면 이제 백업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는 겁니까? 기존 백업에서. 기정형 데이터 대표적인 게 파일 서버 같은 경우죠. 근데 파일 서버 특징이 보게 되면 파일 용량이 되게 작습니다. 근데 개수는 되게 많고 그리고 뎁스도 굉장히 깊어요. 폴더 밑에 폴더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백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백업 성능이 보장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네트워크 문제도 아니고요. 디스크 I/O가 문제도 아닙니다. 네. 데이터의 특성이 문제인 거죠. 그 많은 데이터들을 조회하는 그런 이제 스캔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게 되고 데이터를 캡처해서 백업 서버로 가져올 때도 전송하는 그런 패킷 단위가 있을 텐데 이 패킷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소실되는 또 양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을 여러 개로 분산해서 백업을 돌린다든지 근데 그렇게 돌리다 보면 또 여러 개의 그런 동시에 액세스라든지 뭐 이런 게 발생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그냥 파일 단위로 읽어서 변경된 파일들을 가져오는 이런 방식들, 보통 인크리멘탈 백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증분 백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의 백업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백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경되는 파일이 아니라 변경되는 블럭들만 캡처를 하는 거죠. 파일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인크리멘탈 백업이 아니라 풀 백업이에요. 풀 백업인데 변경되는 블럭들만 딱 캡처를 해옵니다. 네네. 그리고 백업 환경 내에 이전에 백업된 이미지하고 머지를 시켜줘요. 이거는 이제 합성 백업 또는 이제 그 신세틱 백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신세틱 백업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백업된 데이터하고 새롭게 변경된 블록들, 새롭게 캡처해온 이 블록들을 머지를 시키면서 새로운 풀백업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백업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할 수만 있으면 할 때마다 풀백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복구하고 이제 빨라질 거니까. 그래야지 RPO를 짧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풀백업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실 RPO를 짧게 가져가지 못하죠. 풀백업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틀이 소요가 됐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환경이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틀에 한 번씩 풀백업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문제 생겼을 때 RPO는 이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풀백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라면 백업을 더 자주 할 수 있고 RPO를 짧게 가져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파일 단위, 옛날 파일 단위로 하다가 지금 블록 단위라는 것이 결국 이제 그 빠른 RPO, 그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뭔가 필요로 하니까 환경, 세상이 비즈니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네요. 거기에 추가적인 거는 뭐냐면 백업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운영 서버의 부하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네. 그리고 백업 서버에서는 그 시간대에 다른 걸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업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RPO도 뭐 짧게 가져갈 수 있지만 운영 서버의 부하도 감소시킬 수 있고 백업 서버의 부하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제가 이게 방송할 때 한 몇 년 전만 해도 인크리멘탈 백업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 와서 그런 말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인크리멘탈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잘 요청하지 않았는데 네.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풀 백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풀백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것이 잘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요소들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파일 서버 백업하고 DB 서버 백업하고 그냥 이 정도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앞 세션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피지컬 환경, 버추얼 환경,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그리고 나가서 뭐 클라우드까지 그리고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 종류들, 다양한 DBMS 종류들 보호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그런 서버들, 서비스들, 그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환경에 맞춰서 복구하는 방법이 또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보호 방법도 다 틀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복잡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풀 백업하고 증분 백업 따로 관리하고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풀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캡처해서 오는 거는 변경되는 양만 넘어오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언제부터 나온 기술이었습니까? 이게? 이런 기술이 등장한 거는 사실 좀 됐어요. 한 4, 5년, 5, 6년 전부터 이런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 좀 더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 있나요?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그런 이제 뭐 관리 방법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 전 세션에서 뭐 다크 데이터에 관련된 뭐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DBMS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로그 데이터도 바로 해당할 수도 있고, 뭐 영상 데이터도 해당하는 거고, 파일 데이터도 해당하는 거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비정형 데이터를 빠르게 백업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DBMS로 된 데이터 그것만 제대로 잘 그죠? 우리가 관리하면 됐는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된 거죠. 점점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그죠? 중요도에 있어서. 요즘 이제 또 이제 뭐 가상 환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가상환경이 도입이 됐을 때 백업은 어떤 이슈가 생기고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전 세션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가상환경을 도입한 목적은 분명히 물리적인 시스템들로 운영했을 때보다 개선이 되는,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환경을 쓰는 거잖아요. 네네. 가장 큰 게 사실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는 운영에 대한 그런 유연성이랑 유연성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뭔가 그런 부분이 개선됐다면 백업도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물론 기존의 물리적인 방법을 보호할 때처럼 가상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필드 현업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가상환경을 뭔가 디자인할 때, 아키텍처 디자인할 때 백업이 고려되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 안에 VM이 몇 개가 올라가고 애플리케이션 종류가 어떤 게 올라가고 용량은 어느 정도 될 거니까 그러면 CPU, 메모리, 뭐 디스크는 어느 정도 사이즈에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스토리지는 어느 정도, 사실 요 정도 딱 디자인 되는 거지. 네. 여기에 백업이라는 건 포함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가상환경에 어느 정도 물론 여유 있게 사이징을 하겠지만 로드가 많이 걸려서 부하가 좀 많이 걸려 있어. 그래서 뭐 리소스 사용률이 한 80~90% 됩니다. 이런 환경에 백업을 딱 걸었다가 백업 때문에 오히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상 환경을 최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VM 단위로 스냅샷 백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리적 환경에서는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컴퓨터라든지 그렇죠. 시스템들을 어떻게 백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리소스를 백업해 주는 거죠. 할 수가 있으면 통으로 백업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상 환경은 스토리지에 캡슐 형태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백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할 때 백업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인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토리지에서 직접 백업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다양한 복구 요구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파일만 복구해 주세요. 또는 OS를 복구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해 주세요. 어떤 개별 오브젝트를 복구해 주세요. 이런 요구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 관리자 관점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백업 방법을 매번 수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VM 단위로 전체 스냅샷 백업을 하지만 복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들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방안들이 지금 국내에도 이제 많이 이제 가상환경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적용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보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가상환경은 뭐 대표적인 가상환경 플랫폼 뽑으라면 뭐 VM웨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될 수 있는데 VM 단위 보호 방법론이 가장 베스트한 거고요. 할 수 있으면 스토리지에서 직접 백업하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환경을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환경과 가상환경을 통합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어떤 복구 수단으로 가상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은 많이 있는 거고. 자, 그 지금 가상환경을 이용해서 그 복구, 디아 환경 구축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요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DR 센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서비스 관점에서는 언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방안이 DR 센터예요. 물리적인 비용이 그렇죠?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SM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아까도 뭐 이전 세션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비용, 운영에 대한 그런 인력, 뭐 노하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R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SMB는 DR 센터가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들도 분명히 중요한 시스템들은 있습니다. 이중화 구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뭐 최근에 뭐 인천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런 식의 화재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연재해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중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DR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위치에 어떤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 이 가상 환경을 통해서 DR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백업을 할 때 전체 시스템을 통으로 백업을 합니다. OS,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까지 전체 통으로 백업을 하고 이 데이터는 중복 제거 저장이 되겠죠? 중복 제거된 상태로 다른 위치로 백업 서버로 서로 복제를 시켜줍니다. 그럼 그 위치에서 가상화 쪽으로 P2V를 시켜주게 되면 현재 그 메인 센터에서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상 환경에서 서비스를 바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방안들이 구현될 수 있죠. DR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많이 VTL 갖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에는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가상환경 기반의 DR로도 충분히 대체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도 그 VTL 많이 쓰세요. 네네. 중복 제거 기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스토리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테이프 장치를 쓰는 고객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IT 트렌드 관점에서 보게 되면 테이프 장비에서 좀 더 한 단계 발전한 게 VTL인 거고요. VTL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게 이제 어플라이언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테이프에서 VTL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 백업 인프라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별도의 백업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서버도 필요하고 장치와 서버를 연결하기 위한 센 인프라도 필요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저장 장치만 테이프에서 디스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네네. 근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디스크 스토리지를 여러 서버에 동시에 액세스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추얼하게 테이프를 에뮬레이팅해서 소프트웨어에서 얘를 테이프 장치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서 여러 서버에서 미디어 서버들을 공유해서 네네.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중복제 아키텍처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디스크로 바뀌었지 실제로는 그냥 테이프입니다.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복제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VTL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관점의 데이터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보통 VTL의 데이터를 백업을 하게 되면 이 백업된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든지 보존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백업 솔루션에서 백업 소프트웨어에서 관리를 해주는 건데 VTL은 담는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중요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VTL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복제는 스토리 단에서 복제를 수행을 해요. 그러면 복제된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보관 주기라든지 이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복제된 데이터가 위치한 곳에 있는 백업 소프트웨어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인식시켜주는 작업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 뭐 카탈로깅 작업일 수도 있고 인덱싱 작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토리지 기반의 뭐 SRDF 복제 기반으로 해서 뭐 카탈로그 데이터만 따로 넘겨서 매뉴얼 스크립트로 해서 매뉴얼로 임포트를 시켜준다는 이런 식의 작업까지 수행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번거롭고 자동화되어 있지도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스토리지 관점의 복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백업을 하게 되면 중요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장기 보관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뭐 템포럴성, 일회성 데이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토리지 관점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1대1로 다 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스토리지 비용이 더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제된 데이터에 대한 보관 주기를 길게 잡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의 보관 주기도 길게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스토리지 비용이 네.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지를 자꾸 이제 백업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들이 필요한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네. 그 베리타스에서는 뭐 계속해서 보면 이제 강조하는 것이 통합 어플라이언스 쪽을 강조하시는데, 네네. 네. 통합 어플라이언스가 그러면 이제 뭐가 좋은가?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VTL은 백업 인프라가 별도로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어플라이언스는 백업 인프라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중복 제거 기능이 탑재된 데이터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VTL과 동일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얘는 백업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인비디드 형태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백업 인프라가 필요 없는 네네. 거고 VTL은 별도의 백업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카탈로그라든지 파티션 이런 것들을 얘는 이제 자동으로 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어플라이언스는 그런 것들을.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넷백업이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넷백업 또는 뭐 다른 뭐 경쟁사의 어플라이언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또 제품들이 탑재가 되어 있을 건데 네. 어플라이언스가 아무래도 그런 DR 복제 관점에서 VTL보다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에서 다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기반의 복제가 아니라 네네네. 소프트웨어 기반의 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그냥 1대1로 다 복제하는 스토리지와는 다르게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만 선택적으로 복제를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보관 주기나 이런 부분들도 복제된 데이터에 대한 보관 주기를 더 길게 따로 가져간다는 이런 식 정책도 가능하고요. 복제할 때 이 안에 이 복제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같이 복제를 시켜주고 복제가 끝나면 자동으로 임포트 과정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복제가 끝나면 항상 복구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바로 준비가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DR 관점 어떤 재해 상황에서 보게 되면
RTO가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RTO라는 거는 얼마나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VTL이라든지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뭐 새롭게 수행하고 카탈로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마저 전부 다 RTO에 포함이 되는 건데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같이 이미 넘겨놨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스킵이 되는 거예요. 네. 데이터를 바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TO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원본 데이터 뿐만 아니라 그 DR 센터에 복제된 데이터에 대한 그런 수명 주기까지도 통합으로 다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그냥 뭐 우리나라 VT 시장 다 어플라이언스로 다 확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실제 시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어플라이언스라는 게요. 왜냐하면 사실 어플라이언스가 그렇게 독보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VTL은 VTL 단에서 제공하는 그런 컨셉적인 부분들, 분명히 VTL만의 그런 매력적인 부분, 포인트들이 있고 그런 네. 부분들이 있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번 투자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쉽게 바꾸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약간 그런 종속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VTL을 그냥 증설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가져가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노후되어 있는 장비를 아예 새롭게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어플라이언스가 이점이 될 수 있죠. 아니면 뭔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뭐 새로운 데이터의 유형이 네네. 발생한다든지 비정이 바뀌어가지고 맞습니다. 뭔가 폭증하는 네네. 경우에 네네. 기존이랑 유사하다면 아, 그거 썼으니까 그냥 쓰는 건데 지금 아까 노후화됐다든지 네네. 아니면 그 회사가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라든지 뭔가 그 질이 좀 달라졌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걸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겠네요. 요즘 이제 빅데이터 뭐 빅데이터 거창한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네네. 하여튼 비전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관계형 DB가 아닌 네네. 비전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스마트하게 처리해야 될 건데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어떤 그 처리 방안이랄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빅데이터 대표적인 환경이라면 이제 하둡 환경을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둡 같은 경우에는 HDFS라고 하는 그 하둡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과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에서 그 파일 시스템에 직접 액세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싶은데 직접 액세스가 안 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둡에서 어떤 NAS 같은 그런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내려줘야 돼요. 네네. 그러면 이 작업이 끝나면 백업 소프트에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현업에서는 사실 직접 들어와서 가져왔으면 되게 좋겠거든요. 하둡에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호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둡이라는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뭐 삼중 카피라든지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그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터그레이션을 할 수가 없다라면 네. 사실 원본 데이터 한 번만 쭉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가져와 버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정합성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죠. 여기저기 시스템들이 분산 저장이 되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합성 유지하면서 인터그레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솔루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시스템들의 여러 노드들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성능을 높이자라면 사실 그 전체 노드에 걸쳐서 병렬로 쭉 백업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네. 과거의 방식은 뭐냐면 이 네임 노드라고 하는 이 물리 헤더 노드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를 쭉 가져와서 읽어들여서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네임 노드의 부하가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네임 노드뿐만 아니라 데이터 노드까지 다 활용해서 백업을 전체적으로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그 하드 인프라에 걸리는 부하도 분산할 수가 있는 네네. 그런 식의 이제 기능들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전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비전형 데이터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NAS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 NAS를 많이 쓰고 있는데 써왔죠. 네. 써왔는데 이 NAS 같은 것도 요즘 뭔가 좀 어떻게 NAS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기존의 NAS 같은 경우는 그냥 스토리지에 네트워크로 뭔가를 쉐어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자체적인 뭐 스냅샷 기술 뭐 적용이 되어져 있고 사실 그게 전부 다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이 NAS를 스토리지를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벤더 락킹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벤더의 그런 NAS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넘기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카피를 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그리고 이 NAS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뭔가 백업된 데이터의 2차 저장 장치로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거의 구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이 NAS를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기반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식의 컨셉들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스 플랫폼만 제공을 해주는 거고 밑단의 스토리지는 아무거나 갖다 쓰셔도 되는 거예요. 네네. 뭐 센이든 다스든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든 클라우드든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자동으로 티어링도 되는 거고요. 네. 백업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다양한 프로토콜을 또 제공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응용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기존의 나스보다 네. 굉장히 뭐 확장성도 이제 좋아지는 거고 네네. 유연해지는 거고 네. 그죠? 기존 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접속이나 설치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근데 사실 이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나스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나스를 대체하기 용도라기보다는 네. 아까 뭐 이전 세션에 말씀드렸던 테임 미디어가 제공하지 못하는 테임 미디어의 아쉬운 부분들, 예를 들어 복구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제너레이션 빠르게 올라가는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단계 밑으로는 복구가 안 돼요. 네네. 읽어드리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LTO7에서는 LTO6, 5까지만 읽어드리는 거고 4, 3, 2, 1 이쪽 네네. 데이터는 리딩을 그쵸. 못하는 거죠. 네네. 근데 장기 보존 데이터 뭐 10년, 20년, 30년 가는 경우에는 뭐 LTO1 처음에 LTO1에서 백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30년 뒤에도 LTO1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네네. 않나 싶어요. 그런 경우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토리지 디파인 나스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크 기반의 네네. 데이터를 2차 저장 용도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테이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을 시켜드릴 수가 있는 거고 네네. 나중에 스토리지를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다른 스토리지 붙여놓으면 온라인 중에 그냥 데이터가 복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제가 다 끝나면 그냥 기존 올더 스토리지 그냥 띄워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 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앞으로 그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말은 나스지만 네. 좀 이렇게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유연하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이제 소프트 디파인드 뭐 나스라나 스토리지라나 그러니까 이 나스라는 게 뭐냐면 표현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이제 여러 네. 가지 프로토콜 중에 나스처럼 뭐 NFS라는 아이스카시, 뭐 S3 뭐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나스처럼 뭐 다른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업무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나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냐면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I/O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스가 더 훌륭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쪽으로 이 제품을 가져가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기 백업용 네네. 뭐 이런 테이프를 대체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컨셉 쪽으로 현재는 약간 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네네. 이후에 어느 정도 성능이 개선되고 좀 더 기술이 좋아지게 되면은 기존에 현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나스 스토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동안 저 부장님 만나본 이래로 네. 가장 그래도 중립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럴까? 그래도 가장 고객 관점에서 그래도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제품 얘기 좀 할까요? 오늘 이제 아카이빙, 백업, 어쨌든 데이터의 보호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이렇게 컨셉을 다들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백업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질문부터 먼저 답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준님께서요. 비저형 데이터만의 특별한 백업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암호화를 적용만 하고 비저형 데이터는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암호화 여부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비저형 데이터만의 특별한 백업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애매하고 이전에 지금 방송분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각화가 많이 되어 있죠. 파일 크기도 작고 개수도 많고 네. 그다음에 뭐 트리 뎁스도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캔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어떤 패킷 단위로 전송하는 그런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로스가 많이 발생하고 과도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비정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인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블럭 기반으로 백업을 하는 이제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비정형 데이터가 담겨 있는 스토리지 볼륨을 전체를 이렇게 스냅샷 백업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의 이제 기술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런 기술들은 딱히 비정형 데이터에만 적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만을 위한 별도의 백업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요즘같이 이제 데이터가 폭증하고 중요해지는 점점 시점이니까 네네. 데이터를 빨리 뭔가 복원해야 될, 맞습니다. 분류하고 네. 그런 것은 이제 점점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자,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 반영하고, 특히 이제 맨 마지막 항목에 여러분 설문하실 때 좀 시간대가 2시 타임이 좋은지 아니면 4시 타임이 좋은지 그거 좀 정확히 좀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환님께서는요, 민감한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지정 백업 복원 가능한지와 모바일에서도 백업의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는지요? 일단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네. 사실 민감한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만 골라서 백업을 하겠다? 저는 약간 좀 관점이 다른 거죠. 데이터는 다 보호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데이터를 보호를 하지만 이 보호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 민감한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는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GDPR이 그런 네네. 이슈인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사용이 되고 파기되고 어떤 보존되는 그런 방식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GDPR의 핵심인데, 네. 질문 주신 내용이 딱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모든 데이터는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개인 민감한 정보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고 어디에 저장이 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IT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약간 그런 솔루션들 같은 경우를 모바일에 직접 적용하기는 좀 어렵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용의 별도 이제 백업 제품들이 사실 이제 뭐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 데이터를 백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얘기하세요. 드랍박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냥 네네. 뭐 사진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냥 백업해 두시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안전하고? 네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허성현님, 속도가 무관하게 가성비가 가장 좋은 미디어는 뭘까요? 테이프이죠. 테이프. 네. 네. 자, 한국님, 빅데이터에서는 분석을 위해 아카이빙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는 게 중요한데, 베리타스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능 중에 저장 영역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사실 이거는 서비스 관점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쪽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이제 백업 같은 경우에는 뭐 패러럴 스트리밍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네. 헤드 노드를 통해서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백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드에 걸쳐서 분산돼서 이렇게 백업을 시키는 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기능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베리타스가 제공하는 거는 사실 서비스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보호 관점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김수열님께서 백업 어플라이언스 사용 시에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자체 이중화와 네트워크 고려 사항이 궁금합니다. 일단 백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업에서는 이제 우선순위가 제일 낮아요. 예산 할당도 제일 낮은 부분이고, 그리고 백업이라는 건 원본의 사본이기 때문에 사실 원본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업의 중요도는, 시스템의 중요도는 사실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리스크한 이런 기업에서는 이 백업 환경 자체도 뭐 이중화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방안들을 많이 검토를 하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본에 대한 이중화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오케이. 예, 장애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뭐 이중화를 시킨다든지 뭐 네네. 이런 식의 방안들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베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 노드 자체가 이중화되어 있는 그런 식의 제품들도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레이드 5라든지 6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안정성을 보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비니까, 하나의 스토리지니까 네. 이 자체에 대한 그러면 이중화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런 부분까지 걱정이 되신다라 그러면 다른 위치에 백업 DR까지 수행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네. 다른 방식으로. 아니요, 같은 제품으로 똑같은 하셔도 제품으로. 되죠. 근데 다른 위치에 놓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명도님, 베리타스의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정형 데이터인 데이터베이스 백업과 비정형 데이터 백업인 블록 백업을 다 지원하는지요? 다 지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종우님은 백업을 할 때 속도 저하나 성능 이슈는 없었는지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 자체의 어떤 헬스 상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뭐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평소에 잘 되다가 어떤 장애로 인해서 뭐 속도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네. 또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 항상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성능 저하가 있다든지 성능상 이슈가 있다라면 어디에서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속도 저하, 성능 저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네. 그것이 뭐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아니겠죠, 네네. 그죠? 네네. 자, 그다음에 허성님께서 백업 도중 사고 발생 시에 원본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신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김민영님, 중복 제거 기술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현업과 협의를 통해 수동으로 제거하는 건지요? 아니면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제거되는 건지요? 이로 인해서 필요 데이터가 손실된다면 복구가 가능한지요? 저도 생각 못했던 질문을 주셨는데 네. 현업에서 협의를 통해서 수동으로 제거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휴먼 리소스를 이용한 중복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그런 식으로 중복 제거를 하는 건 아니고 중복 제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 단위 중복을 제거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네. 이전 세션에서 얘기했던 그런 아카이빙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파일 단위의 중복을 제거를 해요. 네. 그렇죠? 이메일 같은 경우에 어떤 청 파일 하나를 10명한테 동시에 그렇죠. 발송을 하게 되면 파일이 10개가 저장될 수 있는 네네. 거잖아요. 하나만 저장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네네. 파일 단위 중복 제거 방식인 거고 백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블럭 단위의 중복 제거 방식이에요. 네네. 하나의 파일을 굉장히 작은 조각들로 쪼개서 이 조각과 조각들을 비교를 하고 유니크한 조각들만 저장을 하고 네. 그 참조되는 그런 이제 핑거프린트의 그런 위치값, 메타데이터 이런 정보들만 네네.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어떤 그 중복 제거율이 비율이 좋은 거죠? 그것이. 과거에는 사실 중복 제거율이 어떤 제품이 더 좋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많이 좀 티격태격 네. 했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네. 실제로 이제 뭐 POC나 BMT를 하더라도 이 중복 제거율 가지고서 경쟁하는 케이스는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술력들이 다 좋아졌기 네, 때문에 네, 네. 중복 제거 기능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의 중복 제거 기능이냐, 이걸 가지고 어떤 어드밴스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느냐. 네, 사실 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시연을 보여드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중복 제거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풀어내는데도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굉장히 큰 덩어리 파일에 조각 몇 개만 딱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복구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몇 개의 조각들을 가지고서 다시 그 큰 덩어리 파일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네네. 리하이드레이션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복제율이 높아지면 사실 그런 부분들도 네네.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의 성능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죠. 네. 그렇죠. 잘게 쪼개서 분산할수록 나중에 코디네이션 할 때 맞습니다. 오버헤드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어쩔 수 네. 없이. 네. 김지호님, 백업된 데이터가 삭제될 경우에는 포렌식을 위해서 어느 일정 수준의 데이터는 캐치할 수 있을까요? 백업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는 사전에 설정한 보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보존 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이 데이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포렌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뭐 레갈 홀드라든지 그런 식의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따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 사람에 의해서 매뉴얼하게 지워진 부분들은 어떤 오딘 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데이터가 임의로 뭐 삭제가 됐다든지 뭐 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받기로 하고요. 네네. 부장님, 아까 우리 이제 쭉 얘기했는데, 거기서 미처 좀 언급하지 혹시 않았던 거 있으면 혹시. 비정형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식 중에 아까 제가 이제 어떤 변경된 블럭들만 가져와서 원본 데이터 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전 세션에서 얘기를 했던 이런 아카이빙 솔루션을 같이 연동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백업량을 줄이는 게 백업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데이터는 잘 쓰지 않는 스토리 쪽으로 네. 넘겨놓고서 운영 스토리 쪽만 백업을 하는 거죠. 그럼 백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백업 윈도우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절대적인 수량을 줄이자. 그렇죠. 크기를.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아카이브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백업 주기를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백업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실제 운영 쪽에 있는 스토리지는 하루에 한 번씩 백업을 해주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백업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구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좀 이름 좀 골라주신다면. 너무 많은 질문 주셔가지고요. 네. 글쎄요. 아까 아래쪽에 아까 그 개인정보 질문 주셨던 분 계셨던데. 정동환님. 네네네. 네, 정동환님. 네, 정동환님 저희 스태프한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도 있고요. 여러분들 테크리뷰는 매일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토크IT에 다 있으니 10월달 편집부 다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거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월화수목금이 다 이제 주제가 다릅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 날은 항상 IT 인프라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월요일 날은 이제 디지털 혁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AI 관련된 딥러닝 최신 트렌드하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디지털 마케팅을 기업의 디지털 마케팅을 이제 AI가 수행합니다. 네. 실제 그것을 수행하는 그 회사의 전문가분들하고 지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장님 한 말씀만 마치고 네.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업의 모든 데이터는 다 백업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기업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금전적으로 환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어떤 IT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뭐 이전 세션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소송 일이 발생했을 때도 그런 데이터들이 민감하게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트렌드도 많이 급격하게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미래까지도 보는 약간 그런 식의 좀 통찰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약간 그런 식의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퇴근 시간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30분이면 퇴근하니까 자, 퇴근하셔서 오늘 금요일 날 금토일 잘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고우성의 테크 리뷰 팟캐스트가 엊그저께 처음 오픈했거든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아이폰 팟캐스트에 들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팟빵이라는 실제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다 아이폰이가 어디거나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앱을 까시면 팟빵에서 아마 4편 올라갔을 겁니다. 이거 올라갔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매일 한 2편씩 짧고 진한 각 분야별로 이런 전문가들하고 정제된 그 내용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